2026년 2월 4일, 바로 오늘 일본 도쿄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코하마에 위치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규모의 2차 보조금 지급을 긴급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투자로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본 반도체 자존심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7년 전인 2019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막으며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조롱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토록 콧대에 높던 일본이 이제는 자국민의 혈세를 걷어 삼성에게 제발 와달라고, 제발 기술 좀 나눠달라고 돈보따리를 쌓아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물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와 소니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정확히 33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삼성과 일본의 악연이 시작된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1993년 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당시 삼성은 일본 전자업계의 등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이류 기업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술 제휴를 위해 일본의 전설적인 전자기업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대우는 처참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삼성 회장이 질문을 해도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공장 견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발치에서 유리창 너머로 생산 라인을 슬쩍 보여주고는 이게 일본의 기술이다. 예, 너희는 100년이 지나도 못 따라온다는 식의 비웃음만 날렸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은 그저 싼 값에 부품이나 조립하는 하청업체, 딱 그 정도 취급이었던 겁니다. 당시 도쿄의 차가운 호텔방에서 이건희 회장은 분노에 차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삼성에게 안겨준 그 치욕과 무시가 훗날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만하고 있을 때 삼성은 그 칼을 갈며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그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게는 삼성 말고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만든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라피더스마저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충격적인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마지막 희망 라피더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도요타는 왜 한밤중에 삼성에게 SOS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 처참한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30년 전 우리가 당했던 서름을 갚아준 삼성의 이 통쾌한 복수극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아직 지켜봐야겠다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의 자부심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도대체 세계를 호령하던 전자제국, 일본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우물 안의 황제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소니와 파나소닉은 자신들이 만든 아날로그의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인 정신이라는 미명 아래 100년이 가도 고장 나지 않는 TV, 완벽한 음질의 CD 플레이어를 만드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기술이 완벽하면 소비자는 무조건 따라온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다르다. 출발선이 똑같기 때문이다. 삼성은 일본이 브라운관 TV의 화질 개선에 목숨 걸 때 과감하게 얇고 가벼운 LCD와 반도체의 회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일본 경영진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얇은 TV는 화질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은 순식간에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가는 무거운 TV보다 세련되고 얇은 TV를 원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꼼꼼한 장인 정신이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전쟁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일본 특유의 복잡한 결제 라인과 도장 문화, 느려 터진 의사결정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소니는 TV 시장 왕좌를 내주었고 도시바와 샤프 같은 전설적인 기업들은 줄줄이 해외 자본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초격차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판단 착오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한국에게 1등을 뺏기고도 우리가 원천 기술은 더 많아. 소재 부품은 우리가 꽉 쥐고 있어. 라며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오만함. 한국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하청 공장일 뿐이다. 라는 그 착각. 그것이 2019년 수출 규제라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소재 부품마저 독립하게 만드는 계기를 줬습니다.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죠. 자, 그렇다면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5조 엔, 우리 돈 50조 원을 쏟아부은 반도체 연합 라피두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2027년까지 이 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라피더스의 시제품 수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으로 기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람과 세월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일본 반도체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이거대에 있었습니다. 제3부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도대체 일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할 젊은이가 사라진 늙은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연합 라피두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2027년까지 세계 최첨단 이 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며 드림팀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들을 드림팀이 아니라 경로당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라피더스의 핵심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전성기를 이끌던 50대, 60대 은퇴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경험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나노 공정은 과거의 아날로그 기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첨단 이 UV 장비를 다루고 24시간 밤새워 미세 공정의 오차를 잡아내야 하는 체력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젊은 공대생들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나 편의점 알바를 할지언정 공장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비극입니다. 돈은 있는데 그 돈으로 공장을 돌릴 병사가 없는 늙은 장군. 그게 바로 2026년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리고 공포스럽게 느낀 기업이 바로 도요타입니다. 전기차 시대 자동차는 이제 기름으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고성능 두뇌, 즉 첨단 AI 반도체가 없으면 차를 팔 수 없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라피더스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일본산 반도체로 일본 차를 만들겠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입니다. 라피더스의 시제품 수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양산 시점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요텍의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BYD가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로 무장하고 일본 차의 안방까지 쳐들어온 상황에서 자존심 따지다가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결국 도요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와 여의도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도요타 구매팀 임원들이 극비리에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SOS 신호입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당신들의 칩이 필요하다. 한때 한국을 조립공장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삼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 제1의 기업 도요타가 자국의 국가 프로젝트를 불신하고 한국에게 손을 내민 사건. 이것만큼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을까요? 일본은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30년 전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삼성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통쾌해야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섬뜩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름 돋는 미래, 마지막 제사부에서 확인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몰락과 삼성의 통쾌한 복수극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이 네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앞서 일본이 무너진 결정적 이유가 사람, 즉 늙어버린 엔지니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게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인구 절벽의 시한폭탄은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빨리 더 강력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찍고 나서 늙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부자가 된 뒤에 늙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진국 문턱을 밟자마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도 20대 신입사원보다 40대, 50대 부장님이 더 많아지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등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30년 전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했듯이 지금 우리 등 뒤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붉은 용이 시뻘건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중국산은 짝퉁이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30년 전 소니가 삼성을 무시했던 그 오만함과 똑같습니다. 이미 LCD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에게 뺏긴 지 오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CATL과 BYD의 물량 공세에 우리 기업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알리테무가 한국 유통시장을 점령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요타가 삼성에게 칩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일본처럼 자만하고 안주한다면 10년 뒤에는 현대차가 중국 샤오미에게 모터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늙고 병든 일본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 멈추는 순간 먹힌다. 구독자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33년 전 도쿄의 호텔 방에서 불루를 삼키던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서서히 죽어가는 일본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혁신하여 초격차를 유지하는 생존의 길입니다. 도요타와 소니의 몰락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예고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피해가야 할 가장 비싼 수업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IMF의 파도도 맨몸으로 넘었던 민족입니다. 일본의 실패를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절대 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36년에 세계 지도에서 삼성과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제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에게 밀려 지금의 일본처럼 과거의 전설로만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냉철한 예측과 우리 기업들을 향한 따끔한 질책 혹은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깨우는 죽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충격적인 소식, 중국 전기차의 숨겨진 약점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폭격기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